우리 전용기 의원만 이렇게 정치로 출세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솔직히 얘기하면 오창석 변호사 이미 출마도 했고 정치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특히 황희도 이사님은 돈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받는 건 맞는데 제가 사실 요 책에도 쓰긴 했지만 이게 정치인이 돼서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이걸 해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고 이게 포지션이 좀 나뉘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 보면 5대5 팀플 나누잖아요. 탱커는 탱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뭐 공격수는 공격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두루두루 다 해야겠다 그러면 말아먹어요. 저는 제 역할이 있다 생각합니다. 뭐 재물의 역할인 거예요? 아니면 남천동 나중에 폭파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니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는 누가 봐도 사실은 반정치인이라고 남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평론 열심히 하고 좋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국정기획위원회도 가고 다들 다음번에 무조건 배치 달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열망이 있거든요. 제 인생에 이제 선출직은 없습니다. 또 낙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출마하면 무조건 제 고향 부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근데 아까 그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참 볼만하겠다. 네, 그걸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시장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해수부 이전을 하겠다라고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연내에 옮기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또 전재수 장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많이 다릅니다. 아, 여기 진짜로 일하는구나. 그리고 그 북항 인근으로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전할 예정인데 그 북항이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원도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서, 갑을, 병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한 구에 4명이 있기도 한데 거기는 서구, 동구 합구에서 1명 국회의원. 한 명이에요? 중구, 영도구 합구에서 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산 진군 2명. 그러니까 여기 일대가 약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구가 한 5개 넘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를 전체를 다시 개발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주 옛날 전통 재래시장도 갑자기 활기가 돋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내년 선거 진짜 일 잘하는 대통령 밑에 일 잘하는 부산시장 후보가 나온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무르익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음번 선거를 뭔가 노리는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지금. 아마 조만간 차출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6번 주면. 제가 6번이었는데요. 결국에는 16번으로 가가지고 그래? 간당간당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연합정당이 나왔죠. 비례로. 민주당 6번이 16번.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오평론가님 말씀을 해드리면 반정치인이 아니고 거의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관한데 출마인데요. 사실 평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촌철 살인을 날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 스터디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그걸 재밌게 풀어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미 사실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언제 차출돼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 그리고 스터디는 헬마갑니다. 스터디 헬마가 옆에서 듣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탄핵 국면에서 우리 2030 세대들도 이번 역할이 좀 컸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뭔가 이게 정치적인 이해를 쉽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오창석 평론가를 비롯한 남천동의 역할이 어제없이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물 좀 마시면 안 돼요? 일부러 마시는 거 보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명 중에 눈 마주침을 할 수 있는 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왜 전용기 의원한테 질문을 나를 보면서 해요?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지금. 빨리 좀 해보세요. 사실 너무 컸던 게 저도 뭐 지금은 뭐 일시상의 이유로 못 나가고 있지만 매불쇼라든지 정말 정치 유튜브를 세대를 불문하고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준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그리고 개업날을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도 개업날 남천동을 보고 있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맞아 하는데 사실 저는 남천동 하셨던 분들 3분이 방송 끌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근데 그걸 이어가면서 내용 전파를 뉴스보다 더 빠르게 해주고 지금 상황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의도로 가야겠다 했던 이유를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해줬던 거예요. 그게 정말 효능감인 거죠. 저도 그때 그거 듣고 있다가 바로 갔거든요. 네, 맞아, 죽음의 맞아. 인간들 때문이다. 듣자마자 이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갔는데 가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지, 뭘 할지 모르죠.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그 강연을 많이 다녀요. 오프라인 활동 많이 하는데 가면 꼭 저한테 이카라고 인사합니다. 이현이 인사인데 제 방송을 해도 저한테 이카라 그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남천동 전국에 깔려서 이현이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남천동의 인기라는 게 정말로 상상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작 오창석 평론가님은 아까 밖에 나가면 체감 못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거짓말한 거죠? 아니야.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특히 제가 메이크업 정도 차이가 많이 나.
아우 재밌다. 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2030 세대의 그런 정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약간 양면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보수 극우 세력들을 이제 찬동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일부가 2030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정치적인 시각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정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이 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하게 되거든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다음에는 이사님인 거예요. 그게 이 시선이 있구나. 내가 딴짓한다. 바로 질문 들어.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부산 얘기를 했는데 북항을 이제 처음으로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북항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몇 번이나 부산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이 부산에서 반성할 게 참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항만공사를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북항을 제대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20년을 뭐 했냐라면 사실 민주당 할 말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 했냐라고 하면 답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민주당은 거기서 언더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 더 해줘서 우리한테 표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첫 번째 내년에 부산 공약은 북항을 필두로 한 일대 전체 개발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동서격차 해소. 해운대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광안리 이쪽이 흔히 말하는 원래 잘 살고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서쪽이 우리 가덕신공항 들어올 강서구입니다. 흔히 말하는 낙동강벨트. 이 동서격차가 서울은 강남북의 격차인데 부산은 동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부산 교통대개조인데 요거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 전체적으로 2030의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코스피 5천의 본질이 뭘까? 본질이 뭘까를 따져보면은 저는 예전에 재형저축에 좀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재산형성저축이 있었을 때 저축만 하면 이율이 한 10%, 20%까지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대국민이 저금만 하면은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 이율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돈을 묻어놓거나 뭐 한국 펀드를 넣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21세기형 재형저축입니다. 돈을 넣어서 내가 자산소득, 임금소득으로 따라갈 수 없는 자산소득을 이 주식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면 그건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5천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북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 문제 아직도 불안해하니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야 청년들이 이거 실제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정치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창석 평론가의 이런 그 청년 정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천영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그 관계에서 굉장히 좀 적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 남북 경협이라도 좀 만들어내야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고 부산 문제 그리고 연금 문제 실제로 연금 처음에 그 법안이 올라왔을 때도 뭐 여야가 함께 서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민주당은 일부러 젊은 사람 3명만 반대했느냐. 그게 아니었고 실제로 그 불안함을 우리는 투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누른 겁니다.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사실 상식적으로 2030 세대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사이버 내란에 빠져 있는 분들을 사실 구제하기 위한 방법도 이런 경제적 효과가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구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그 남초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복무하고 뭔가 이제 본인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활동하는 분들의 근거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사실 대응하는 게 되게 어렵다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예 그냥 헛소리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부는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거에 뭐 팩트랄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불안한데 이러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자극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항상 했냐면 한 10 정도 분노하고 지나야 사안이 있으면 그 정도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에 막 100 1000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정보만 공급하면 거기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좀 다른 쪽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 그 문제의 뿌리를 뽑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정부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와 성과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를 저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포털 같은 데다가 뭐 코인 대박살이를 막 계속 푼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직장인들 월급이 예를 들자면 300에서 400으로 올랐다 칠게요. 그렇죠. 네.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왔더니 막 코인 대박살이가 엄청 막 다 깔려 있어요. 그럼 갑자기 그 순간 바로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들을 써먹을 거라고 전 봅니다. 계속 그런 대박살에 막 집 투자했더니 대박 났다. 특히 요즘 영포팀 이미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빌드업이다.
나중에 그럼 가서 4050이 자산 다 차지하고 니네들 열심히 해봐. 야 기껏해야 그럼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도 군 인권이라든지 월급은 거기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면 자랑하냐? 지금 이거 했다고 자랑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모든 정부가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계속 부추길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전용기 의원이 답할 겁니다. 아니 거기다 하나만 더 해가지고 결국은 오늘 다 전용기인데 이대남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제 이사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는데 10대 보수와 10대남이라는 용어가 이미 생겨버렸고 학교 내에서도 남녀 갈라치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놀이터가 된 거예요. 얘가 내 말에 공감을 안 하면 같이 안 노는 애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냐. 70대 할아버지와 20대 십자 손자가 정치적으로 말이 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기 40, 50대 아버지 세대가 될 수가 있다. 네. 근데 이게 10대가 이미 또 놀이화가 돼버리면 이 보수의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두 분 말씀을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연령별 지지 성향을 조사해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은 게 40대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천적으로 보수성에 있다고 본다면은 사실 20대에서 약간 저조한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 게 어때지면서 뭔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40대, 20대를 분리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 아이폰 들고 있고 모자 쓰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 프로토타입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 버전의 사진 얼굴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이다라는 얘기가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작전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경계를 해야 되고 10대와 20대가 가지는 불안감은 사실은 너무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버니 샌더스가 나왔을 때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 그 얘기한 지 20년째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체감이 되는 세대가 지금 10대고 온라인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다 보니까 뭐 하나 툭 건드렸을 때 훨씬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대고 거기에 플러스 뭐 AI니 기계아니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죠. 또 저는 이제 최근에 뭐 20, 30, 40 또는 이제 10대까지 극단적 선택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결국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 현재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특히 10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입시 뭐 또는 좋은 대학교에 간다는 거 그 정도의 미래 빼고는 열어둘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 인생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 10대는 특히 선택지가 없어 보여요.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10대는 진짜 말 그대로 또래 문화, 그 중거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쓰는 용어, 그리고 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나도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딱 민주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방치가 됐고 사실 아까 10대 남성 말씀 주셨는데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사이비 종교 얽히고 막 소년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리고 모든 게 작업이 아니라 이런 게 이제 퍼지고 나면 자발적으로 이게 생성이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AI 시대잖아요. 지금 DC 인사이드에 AI 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실험 단계인데 챗 GPT를 그냥 AI 학습시켜 가지고 그냥 커뮤니티에 풀어놨다 보시면 돼요. 댓글을 AI가 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그러니까 챗GPT가 그냥 커뮤니티에 돌아다닌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만들기가 더 쉬워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게 사람인가 AI인가 구분도 못하고 그럼 모든 걸 못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은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이제 지금 필요한 거죠. 그걸 전용기 의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해답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국회에 계시니까요. 재선 의원이잖아요. 전용기 의원은 해답이 있습니다. 무려 재선 의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영입 인재가 황희두입니다. 해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딱 그 파트를 맡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황희두를 이제 영입했어요. 인재입니다. 제가 그거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니고 훌륭한 인재를 섭외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실제로 오창석 평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들어오고 이제 10대들은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잠식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자체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해 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대 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내 친구보다 1점이 높아야 내가 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모든 10대가 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지속적으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 친구보다 1점이 더 높아야 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잘해서 무언가 어필하는 것보다 제가 잘 못 돼야 된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죠. 막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에는 그 대상이 놀이에서 잠식되는 뭐 폄훼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사실 사이버 내란 전쟁에도 일정 부분 다뤘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풍자했던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 아니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도 젊은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필이면 이런 시대를 대변한다는 청년 정치인의 고유 명사가 쉽게 이준석 대표로 여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들이 막 뭔가를 뿌려대면 거기에 슬쩍 올라타서 제3자인 척,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제3지대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심지어 옛날에 제3지대 막 욕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순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fem코 같은 데를 이렇게 쫙 보면은 뭐 코스피 분위기 좋다 그런 정보가 거의 유통이 안 돼요. 아니면은 그걸 까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 선택적으로 이 정보를 취득하게끔 만드니까 요 안에서는 이준석의 활약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토론 나가가지고 박살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딱 일부 장면만 편집해가지고 유통하면 그게 굉장히 그 잘못된 정보들로 퍼지잖아요. 그렇죠. 네. 인식도 달라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능수능란하게 해갖고 기성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 세상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키보드 워리어형 정치인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드 워리어 방식의 정치라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휘말리고. 내가 팩트를 이 사람과 토론을 나누면서 전하면 사람들이 판단해 주겠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팩트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키보드 워리어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그래서 아까 뭐 SNS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서도 통계를 보면 그 2010년대 이후로 스마트폰이 확 퍼진 이후로 그 극단적 선택 비율이 올라갑니다. 특히 10대 여성들. 왜 그러냐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좋아요 같은 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좋아요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춘기 시절에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막 예쁘다고 좋아요를 많이 받는데 나는 뭔가 관심도 못 받는 것 같고 이게 엄청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는 폭력도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정신적 폭력. 그러니까 이 막 카톡 감옥에 가두고 집단적으로 막 초대했다가 막 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개인의 책임으로 가요. 뭐 개인의 멘탈로 이어지고 도대체 사회는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거냐. 그래서 아까 뭐 플랫폼 책임도 말씀 주신 건데 저는 이제 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왜냐면 이걸 왜 그동안 표현의 자유라면서 방치한 거냐. 그런 비판은 맞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모든 게 민주당 책임으로 가는 건 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진영주의자라는 식으로 막 엄청 욕합니다. 민주당을 더 욕하라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판할 거는 있으면 비판을 하고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10개가 있으면 한 100개, 1000개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슈들이 다 먹히게 만들고 특정한 이슈를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거든요. 분위기를. 그래서 이 문제를 추적하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선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필리버스터 하는 일들을 보면 필리버스터 막바지에 어제 안태준 의원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내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할 사람이 없다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본인 할 사람도 준비 안 해놓고 심지어 주호영 부의장은 일본 뭐 출장을 핑계대면서 사회도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우원식 의장님이나 우리 이하경 부의장께서 뺑뺑 돌면서 지금 그 약 한 4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정말로 진심 어린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결국 추석 밥상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유리한 주제로 넣어서 어떻게 뭐 좀 분란을 좀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그 지점은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속속들이 이런 방송에 나와서 그들의 어두운 면을 저는 다 밝힐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끝까지 뭐 이렇게 멋있는 모습. 대차 약간 멋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허재무 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요? 저 편집. 부계형도 언젠가 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저의 목표는 저거 하나로.
아니 그리고 이제 황희도 이사님은 책이 이제 너무 잘 팔리고 있고 한데 지금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데 그 주로 이제 최근에 하는 거는 강연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오프라인에 10대 초중고 강의를 1순위로 잡고 있어요. 아 초중고생 강의를. 그래서 최근에 또 인원고등학교가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거기에 또 약간 역사가 많은데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학교에 가면 실제로 노무현, 이런 이재명 키워드만 나와도 웃어요. 웅성웅성해요. 근데 이게 제가 절대로 10대들 이러니까 나쁜 애들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순수하게 그냥 되게 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알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우리 전용기 의원이 잘 얘기해 주세요. 네. 나 얘기 안 듣잖아요 지금. 저까지 영입하셔야죠. 빨리 지금 저기 보니까 지금 언제 구구형 앵커를 영입해달라 보고 있는데 식대가 좀 많이 나옵니다. 식대가 좀 많이 나옵니다. 술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